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은 정말 무섭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오면서 마일도 꼬이네요. 저는 허잼입니다. 저는 여도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코스피가 0.7%. 이 정도는 뭐 이제 기본값 아닌가요? 기본값입니까? 이거 받고 이제 한 2% 올라야 K 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5,000포인트. 네. 아, 코스피 5,000 정말 뭐 금방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세라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월 중에 1월 중에 이 기세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내일이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말쯤에 협조실적 발표가 나고 이 기세라면 진짜 5,000피를 우리는 사실 한 여름? 그 정도 상반기, 그 정도 여름, 좀 천천히 볼 것 같았는데 우리 콜준 부장님도 서머 타임쯤에 한번 근데 너무 빨리 보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또 약간 걱정되는데 뭐 5천 받고 6천 가는 거죠. 5천 받고. 오늘도 반도체가 오릅니다. 여러분 밤사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0% 올랐고요. 네. 오늘도 코스피에서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가 사실 어제는 막 급등했다가 윗골이 엄청 달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우리 투자자들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현대 오토웨버 오늘 살 거야. 현대 오토웨버 10%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네. 현대 글로비스 현대 차도 좋죠. 다 지금. 좋아요. 네. 지금 그룹주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만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도체만 주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도체 비중이 적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배가 아플 수도 있는 내가 그런 시장이지 말했죠? 않을까. 12월에 팔았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좀 사고 몸이 싶은데 그런가. 더 들어갈 룸도 안 주시더라고요, 잘. 이거 못 탔어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저 ETF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ETF를 좋아해서 저는 반도체를 좀 따라가는 추종하는 네. ETF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레버리지.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서 제가 빨간색 옷을 픽을 했는데 네. 시장도 좀 빨간색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만 또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간밤에 네. 보이니까 3대 지수, 뉴욕의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우도 좋았고 뭐 S&P 500도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모시는 정우창 부장님은 또 저에게 이런 미국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눈을 틔워주시는 오.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거든요. 테슬라를 굉장히 또 사랑하는 좋아하시죠. 그런 분입니다.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살 더 새해 복 먹고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를 네.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네요. 한 살 더 먹었네요. 네, 뭐 네. 전반적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예. 우리 또 시그니처죠. 소개를 하면서 새해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저는 압구정 WMC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해외 주식 전문 PB로 활동하고 있고요. 정우창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방송 여기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챙겨 보시는 분들도 생겨가지고 좀 이제 부담이 좀 되고요. 이 방송을 애청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많으세요. 네, 조금 누가 보겠어 했는데 근데 잠깐만요. 또 챙겨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거 저렇게 개인 정보를 네. 저렇게 노출해도 돼요? 저 지금 꽤 오랫동안 노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어차피 귀여우시다. 전화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전화 많이 안 귀여우셔. 오고 네.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한국 증시 투자에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투자 아이디어 드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도 뭐 9월 달부터 드렸었고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두 분 말씀하시지만 미국의 이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그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과 이제 실적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 차이는 아직도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오늘 뭐 현대차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피지컬 AI하고 자율주행인데 아마 우리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현대차나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려면 자율주행 쪽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스토리가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미국의 이런 자율주행 기업들도 좀 알아보고 국내 기업의 또 현주소나 업사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부장님 어떻게 시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오늘 늦게 잤죠. 네. 오늘, 여기 바로 오느라고. 아니 월요일을 시청만 하실 게 아니라 네. 한번 나오시지. 뭐 아침에요? 하셨어요? 네, 해외 주식을 이렇게 진심으로 하시는데. 저기 여 선생님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황맹이 잘하고 계시던데. 기회를 월북까지 엿보도록, 지금 예, 또 기회를 엿보도록 욕심을 내고 하겠습니다. 계시는데 네. 자, 근데 사실 자료를 엄청 촘촘하고 맞아요. 빽빽하게 갈 길이 준비를 바쁩니다. 오늘 네. 열심히 달려야 돼요. 바로 네.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임스 낭이 사실 CES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오늘 뉴스가 다 도배가 됐는데 음. 자료 준비를 그거 보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얼추 이런 뭐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거죠. 네. 네, 오, 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물론 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을지까지 제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이제 올해 AI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3년 정도 챗GPT 좀 지겹게 들었잖아요. 네. 제미나이. 근데 이제는 정말 피지컬 AI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피지컬 AI가 가장 시작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자율주행인가? 네, 그러니까 보면서.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주요 Q&A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뭐 자율주행은 어떤지 이런 그렇죠.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앵커분들은 들으시면서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깜빡이 안 켜고 질문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FSD 느낌으로 한번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료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자율주행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한 10년도 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율주행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AI 기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AI 버블론이 왜 나오냐면 네. 결국은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AI로 돈을 번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규모적으로 AI로 돈 버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봐도 챗GPT, 제미나이 쓰면서 내가 매달 얼마씩 내는 거 그게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는 그거를 내가 돈을 낼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그냥 난 무료로 그냥 필요할 때만 쓰지 뭐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내가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탄다. 근데 이걸 무료로 탄다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 항상 당연히 해야 내가 되니까.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라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보급화되면 결국 AI로 돈 버는 게 정말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밸류체인의 주가도 그렇지만 이 AI 테마를 계속 끌고 미국 증시가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 시장을 위해서도 이 피지컬 AI 시대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챗봇을 넘어서 이제 AI가 물리적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챗봇 디지털 AI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AI는 뇌만 있는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만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소프트웨어만. 구현되는. 네. 네. 그러니까 챗GPT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쪽에서 글을 쓰고 코딩하고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뭐 어떤 영상을 편집해주고 이런 쪽이었다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눈을 갖게 되고요. 네. 이제 바퀴를 갖게 되고 손과 발을 갖게 돼서 현실 세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제 챗GPT가 2023년부터 시작이라서 이제는 조금 피로감이 좀 굉장히 좀 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커머디티화가 돼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명확한 수익 모델이 아직은 좀 정체돼 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자율주행은 그 수익 모델이 아주 명확하죠. 명확하게. 네, 아주 명확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피지컬 AI의 결국 궁극적인 끝판인데 네. 글로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율주행에 먼저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를 가는 거지.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어차피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본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빙이잖아요.
움직여야 가서 뭐 가사노동을 하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무엇인가를 할 텐데 그러려면은 자율주행이 완전히 성숙되고 그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식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이제 시장 규모가 뭐 이게 전망치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조금 과격하게 전망하는 아크 인베스트와 NH 투자증권이 전망하는 규모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생태계는 아크 인베스트는 2030년대는 11트릴리언이라고 하거든요. 11트릴리언 예, 우리나라 그거는 돈으로 얼마죠? 제가 옆에 써놨는데 한 1.5경 원 정도. 저는 한 10조 넘어가면 약간 남의 돈처럼 가져본 적이 뭐 없어가지고. 내 돈은 아니지만 예, 가져본 그래서 적은 없고. 11트릴리언이라고 하면 지금 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뭐 한 4트릴리언 정도 네. 되죠. 그래서 빅테크 시총을 뭐 한 합치면 요것보다 이제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80조 정도 되니까 한 20배 가까이 되고 네. 우리나라 뭐 1년 GDP가 2,500조 그러면 그거의 6, 7배 정도 되고요. 미국의 1년 GDP는 한 4경 원 정도 되니까 네. 그거의 뭐 한 3분의 1,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요 정도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봐도 과연 그냥 내가 궁금할 때 무언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작업할 때 편하게 쓰는 우리 디지털 AI와 내가 원할 때 어디든 갈 수 있고 그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으로 된다면 이게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실생활에 끼치는 파급력은 네. 이건 확실히 더 다를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우리가 러프하게 알 수 있고 시장 규모도 이제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저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로봇 택시만 봤을 때 저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로보택시 정확히 말하면 로보택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가. 네, 그래서 로보택시 시장에서 일어나는 뭐 차량 판매, 네. 그다음에 뭐 마일당 요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가 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보험 시장도 그 생태계 흡수를 할 자체가,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하면서 엔터테인먼트나 뭐 광고 시장도 열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택시를 타는데 광고를 내가 시청을 하면 도착지까지 10,000원. 오. 광고를 시청 안 하면 15,000원. 요금제가 좋다. 들어가겠네. 그 지금 넷플릭스가 구독형으로. 광고를 보는 모델이 더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하드웨어, 있기 소프트웨어뿐만 심심하잖아요. 아니라. 그죠? 그러네. 그리고 네. 이제 물류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음식 배달이나 되게 이런 크네요. 배송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로보택시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로봇 택시의 그냥 타고 소프트웨어, 내리고 뭐 그것만 그죠. 생각하면 하드웨어 어. 그 네.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거에 파생되는 생태계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게 그러네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냥 핸드폰 팔고 통신료 내고 뭐 이게 전화하고 이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 요 생태계도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NH 자, NH 투자증권에서는 이건 좀 이제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성장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보다 향후 한 7, 8년 정도 지나게 되면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요렇게 좀 커질 거다. 여기서의 로보택시는 이제 생태계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택시 요금, 우버 요금 뭐 네. 그런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장 규모가 앞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좀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규제 부분도 좀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찾기가 사실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다음 장표가 규제 vs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열심히 따라가지만 규제가 너무 많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기술과의 어떤 규제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한계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쪽은요.
결국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네. 그러니까 뭐 그 다 핑계입니다. 음.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아니고요. 테슬라도 웨이모도 중국 기업들도 그동안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왜 확장을 못했냐. 네. 엄밀히 말하면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 어느 정도 90 몇 프로는 할 수 있어. 근데 라스트 마일에서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런 엣지 케이스를 해결할 수가 없다. 뭐 눈이 내리는 날, 뭐 비가 많이 오는 날, 햇빛의 역광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이 안 됐던 거지. 규제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기술이 완성이 되고 그 기술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게 결국은 숫자로 증명이 되면 네. 규제 기관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동안 기술이 안 됐는데 이제는 기술이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는 결국 기술의 안정성을 따라간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열었는데 네. 자 뒤에 보시면 자율주행에서 규제 때문에 이거는 결국 안 될 거다 이런 비판이나 네거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증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만약에 사고율이 10배 낮다라는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은 규제 당국도 승인하지 않을 이제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네. 제가 요번에 CES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인도 지금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로보택시도 타봤나 봐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 뭐 웨이모의 웨이모도 타보고 네.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도 타보고. 근데 가장 불안한 건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네. 전화하면서 가고. 불안해. 그 동남아 같은 데 진짜 저 우버 같은 거 타면은 너무 카톡하면서 진짜 운전하고 네네네. 옆에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서 운전하시거든요. 자율주행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아니에요. 알고 보니 자율주행 막 돼가지고 태풍이 부는데도 핸들 놓고 알고 보니 이미 다 동남아 그래서 자율주행이다. 이제 본인이 느끼는 탑승자가 느끼는 안정성은 자율주행 택시가 훨씬 안전하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전체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런 크루즈 모드 같은 크루즈 거. 같은 걸 쓰는데 네. 밤이나 이런 비 오는 날에는 그 고속도로를 제가 2시간, 3시간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쵸.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규제 당국은 승인하지 않을 우선 명분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아까 말한 피지컬 AI의 최초 스텝이거든요. 네. 중요한 이정표 스텝인데 이거를 규제로 막는다라고 하면은 AI 경쟁에서 그냥 도태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규제가 없다시피 한다라는 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지금 미국에서는 주별로 되어 있는 이런 자율주행 규제를 하나의 그런 연방정부 차원으로 묶어서 해소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패권 전쟁을 생각을 해도 기술이 계속 되는데 이 규제로 이 발전을 막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교통 약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가고 싶은데 네.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아예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뭐 일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를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막는다? 그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지금 가장 보수적인 게 유럽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의 특정 지역에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뭐 산길이 구불구불하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테슬라의 FSD가 셔틀 서비스로 독일의 주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운영 데이터가 또 나중에 전체 자율주행 규제를 풀 수 있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또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 규제는 결국 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좀 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허앵커님이 네. 한국의 규제가 뭐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규제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호한다는 네. 거는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사실은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과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 때문에 좀 따라갈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거는 근데 자율주행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간담회 같은데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좀 여류에 있는 거 그거 인정하고 좀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건 좀 열리는 거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열렸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우리 왜 경험 못하지 안 열렸지? 규제 때문인가? 그거 아니고요. 아직 기술력이 안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빠밤. 테슬라 대 웨이모. 테슬라 대 웨이모. 계속 그래서 늘 나오는 이제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이나 로보택시 생태가 열리면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네, 가장 큰 시장은 우리 뭐 내수 중국이 시장이나 아니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뭐 중국이 앞설 수 있지만 네. 부가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그러면은 테슬라와 웨이모 이제 누가 앞서냐 이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도 다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우기는 게 아니라 숫자나 좀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부제로 테슬라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장성이 있고 웨이모는 이게 굉장히 좀 단점인데 확장이 좀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시장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많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제 시장에 작용이 돼서 그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은 그냥 거품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 가격을 받고 있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가격이 아니라 그게 6개월, 1년, 2년 유지되는 가격이라면 자,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자금 조달 비상장이기 때문에 펀딩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100빌리언으로 받았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가 지금 한 1.5빌리언 정도 전체 시가총액이 되는데 테슬라에서 FSD나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애널리스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이 좀 과격적으로 뭐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좀 제외하고 그 월가의 대표적인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를 보면 테슬라 시가총액의 한 60에서 70%를 FSD와 로보택시 쪽에 가격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트릴리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웨이모의 자율주행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조. 140조. 네, 140조. 그 테슬라는? 다음에 테슬라는 1,400조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배 차이. 10배 뭐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10배 있겠네요. 차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그냥 누군가 나와서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더 안정성이 있고 더 기술적으로는 레벨 4기 때문에 더 앞서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 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분석하신 분들 저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근데 시장의 평가는 10배 정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네. 숫자입니다. 그 자율주행 데이터 차이에서 한 압도적이네요. 25배 이상 아니 좀 25배 웨이모가 차이가 훨씬 납니다. 더 오래 운행을 했잖아요. 웨이모는 차량이 지금 전 세계에서 2,500대 정도고요. 테슬라는 지금 누적 판매량이 900만 대인데 그중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한 350만에서 40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이나 뭐 한국 같은 데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지금 큰 허들 없이 모든 사용자 자동차를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00만 대 대 2,500대. 뭐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해도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테슬라의 나죠. 초기 모델들도 데이터 축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섀도우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네.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 이제 백업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엣지 케이스로 기록이 돼서
이제 데이터 서버로 가고 왜 자율주행은 이렇게 운전하려고 했는데 운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또 학습을 해서 네. 다음번 이제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는 거죠. 어. 이게 그런 시스템을 해놨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배팅일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FSD 채택률이 뭐 그닥 높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더 낮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당시에도 테슬라 자동차에 자율주행 칩, 컴퓨터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동 시스템을 미래를 보고 다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한 대당 한 $2,000 정도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그 시스템을 깔아놨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 자율주행 데이터 차이에서는 결국 롱테일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뭐 날씨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네. 그 다음에 엣지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도 오늘 여기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또 이런 일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무한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한한 경우의 수를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 차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웨이모 대비해서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술 방식의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방식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이제 룰 베이스 방식이고 테슬라는 뉴럴 랩 방식인데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웨이모는 자동차에 뭐 비싼 레이더, 라이다, 각종 센서들을 다 해서 네. 결국 사람으로 따지면은 시력이 막 5.0, 그다음에 막, 눈이 좋아. 막 민감도가 엄청 커. 그렇게 하는 거고 비싸죠, 테슬라는 그래서. 카메라 8대 그냥 기본 차량에 탑재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보는 거나 이런 정밀도는 조금 웨이모보다 떨어질 수 있어도 네. 뉴럴랩 방식으로 AI를 학습시켜서 운전을 하는 뇌를 만드는 겁니다. AI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걸 외워서 푸는 학생인 거고요. 네. 근데 3+3은 6은 외웠는데 3+4는 안 외웠으면 이걸 못 푸는 네네네. 그걸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나가고 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의 그런 부분에 입력을 하지만 결국은 운전을 하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엣지 케이스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적응해서 운전할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하는 네.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이런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웨이모는 기차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찻길을 깔아놓고 그 경로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웨이모고 테슬라는 인간의 운전 방식을 모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수작업으로 그 고정밀 맵이라고 해서 그 맵을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야 되고 그 구역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너무 그냥 쉽게 또 인식될 수 있는 게 웨이모의 좀 디스긴 한데 웨이모는 고속도로가 안 됩니다. 그냥 로컬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면 더 편하잖아요. 좀 고속도로에서 가기만 자율주행이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있는 거를 빨리 보고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건데 고속도로에서의 속도는 뭐 또 너무 빠르겠죠. 기술력의 방식에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웨이모를 이제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웨이모도 점점 테슬라 방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테슬라 방식인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러면은 웨이모까지 웨이모까지 빨리 할까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차이도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이제 웨이모 차량 요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 차량 한 대 생산 단가가 한 18만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3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5배 차이에요 지금.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불이고요. 이거 요거는 이제 FSD 모델 Y 포함이에요? 기준이고, 예, 모델 Y 기준이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그냥 시중에 파는 자동차랑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로보택시는 로보택시를 하기 위한 전기차를 사서 거기다가 레이더, 센서, 각종 부품류를 장착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냥 사용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그냥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박으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차이도 엄청나고 차량을 나중에 늘릴 때 이 확장성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모델 Y인데 테슬라에서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내년 4월부터는 로보택시 전용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생산 단가가 3만 불 이하로 간다고 합니다. 저거보다 더 싸지네요. 예, 그래서 웨이모가 10대 생산할 때 사이버캡은 한 60대 이상 생산할 수가 있어서 고정 비용 제조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뒤에 또 빨리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마일당 비용도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불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가 2불에서 3불이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테슬라 현재 운영되는 거 한 2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버 정도. 근데 이걸 나중에는 이제 0.5불 이하로 낮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안전한 로보택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는 출근할 때 4만 원을 내야 되고 어떤 차는 5천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비용 단에서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웨이모와 관련해서는 숫자, 시가총액, 그 다음에 자율주행 데이터 차이, 그 다음에 기술 방식, 그 다음에 생산 단가, 마일당 비용이 다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는 게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발이 엄청 심할 것이다. 근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운수라든지 이런 노조에서는 이미 지금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요. 그걸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저희 2부에서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렛츠 광고 타임.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부에서 이해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광고 나가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아니 질문하세요. 현대차가 네, 질문. 현대차 현대차가 많이 지금 올라서. 불기둥 그것도 품어가지고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뒤에 깐부치킨 이제 먹은 이유가 네, 있었어. 네, 엔비디아랑 같이 어저께 엔비디아에서 알파마요라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 네. 사실 이거 진짜 테슬라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보고. 근데 그게 현대차와 같이 제휴를 한다면 현대차도 단순 자동차 제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기업의 색채가 살짝 입혀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기회고요. 현대차한테 반면에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테슬라 저희- 얘기부터 좀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테슬라가 사실 지금 저희가 웨이모와의 어떤 라이벌 구도를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 네. 테슬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라이벌이 라이벌 있어요. 너무 많아. 중국과의 피곤해요, 어떤 피곤해. 라이벌 경쟁 관계가 예, 좀 있는데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BYD가 지금 이미 연간 판매량으로는 이겼죠 테슬라를 맞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테슬라를 방어하자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는 아무리 싼 것도 5천이 넘잖아요. 네. 예. 그리고 BYD는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가 주력 포지션이라서 아이폰 17 프로의 판매량과 이런 뭐 샤오미 폰의 판매량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3만 위안 이상 자동차 세그먼트 판매량을 또 비교하는데 거기서는 좀 압도적으로 테슬라 1위고요. 저가 차량에서 중국이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아니라 메가커피를 선택을 한다라는 예시가 많이 돌더라고요. 이 전기차 네,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중국 내수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가능한 수치가 아니고 네. 뭐 이런 뭐 비판들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이 좀 그 뭐 자동차 판매는 지금 좀 약점이죠. 그거를 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자율주행 얘기니까. 네. 자, 그럼 차이나 중국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앞으로 중국은 진짜 양적으로 승부를 하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도 풀어주고 하니까 중국이 결국 자율주행을 다 먹을 것 같다. 네. 또 이런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테슬라와 그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 어떤가? 자, 그러면 기술력은 그러면 중국에도 정말 잘하던데 뭐 현대차도 중국이랑 한다는 말도 있고 뭐 벤츠도 중국이랑 한다고 하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봤어요. 네. 입이 떡 벌어지고 야, 이거 진짜 테슬라 못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리서치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러니까 동일인이 같은 테슬라와 뭐 화웨이나 이런 차들을 사서 같은 코스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 자동차들이 잘합니다. 네. 근데 그 학습되지 않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 테슬라는 두루두루 이렇게 잘하는데 이 친구는 외운 데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죠. 네. 암기가 암기를 엄청 한다는. 근데 여기에 응용이 조금만 되면 응용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가지고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했는데 이 객관적인 그 이런 자율주행 성능 시험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작년 7월에 자동차 전문 매체와 관영 TV, 중국의 관영 TV가 같이 해서 이제 36개인가요?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1등이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참고로 최신 소프트웨어도 아니었고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버전 14버전인데 여기 참여했을 땐 13버전, 네. 작년 버전이고 중국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나 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기업들은 로컬 지역이니까 굉장히 연습이 잘 돼 있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한 90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바로 밑에 한 3등권인 중국 기업이 60점대. 그리고 그 밑은 다 60점 이하로 중국에서 관영 TV가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조금 성과가 안 좋아서 네. 이 테스트를 봤을 때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좀 과대 광고되었다라는 비판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기술은 중국이 지금 엄청 잘하던데, 근데 객관적인 이건 성능 시험이잖아요. 그냥 네. 누가 가서 내가 한번 경험해 본 거는 그 특정 구역에서 잘하는 걸 내가 경험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객관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한테 좀 어드밴티지가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죠.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샤오미가 이제 테슬라 킬러가 될 거다라고 뭐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자율주행 사고로 이제 그 대학생 여대 학생들이 뭐 3명이 사고로 죽었고 뭐 또 사고가 났는데 또 문이 안 열려서 뭐 이랬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또 이제 중국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좀 고약한 게 이 코스를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밤에 테슬라 차로 가서 해본 거예요. 어땠대요? 얘는 사고 안 나나? 아. 좀 짓궂죠. 근데 뭐 그러니까요. 당연히 예. 당연히 테슬라는 무사히 통과를 했었다라고 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두가 또 이제 많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에서 뭐 아폴로인가요? 이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하고 1등 기업인데 나 중국 가서 뭐 심천 가서 바이두 로봇 택시 진짜 무인 택시다. 이거 진짜 A to B 되더라. 진짜 중국이 자율주행은 최고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현실은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는 빈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게임기처럼 이렇게 센터에서. 해놓고 게임기처럼 해놓고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대리운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원격 좀- 대리운전. 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이 푸시를 하고 있고 네. 좀 앞서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빛과 어둠이 있듯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조금 필터를 끼고 좀 봐야 된다. 네. 고지고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저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 저는 뭐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자율주행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치명적인 한계가 이제 보안 문제가 보안 문제요. 있어서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실 그 국가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다 스캔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학습을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 기업들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는 사실 국가 안보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기타 서구권에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미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군용차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데이터 백도어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서 야 이거 관용용으로는 타지 마라라고 금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서 내가 자동차를 타서 어디를 가고 자동차 안에서 내가 나누는 대화나 내가 그러겠네. 갔던 경로들이 네. 다 마음만 먹으면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스마트폰과 녹음도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들 다 어머나. 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를 했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전기차 판매에도 보안적인 이슈가 굉장히 있는데 자율주행을 서버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돌아간다. 그거는 우리 뭐 우방국이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방침이 굉장히 뚜렷하고 네. 유명하잖아요. 아이폰이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저질렀는데 FBI가 이 아이폰 비번을 뚫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뚫렸어요. 애플에서 안 해줬거든요. 우리는 고객 데이터 정보는 어떤 이유에서도 넘길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는 이런 신뢰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약관에 고지를 하고서도 데이터를 빼서 딴 데 써먹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징벌적 과세로 거의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네. 중국은 국가 단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부에서 내놔라 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결국 기술력으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할 수는 있지만 네. 다른 서구권이나 기타 국가의 중국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다 장악하고 거기를 먹는다? 이거는 보안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네. 왜 CCTV 차 안에 있는 CCTV를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있는 막 이렇게 자세히 막 보고 막 범인 잡고 막 이런 게 옛날에 영화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중국의 지금 그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안에 시스템에 다 연동된 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일어날 이제 수 있을 것 중국 같아요. 자동차 전기차가 뭐 이건 제가 뭐 국가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저조차도 조금 꺼려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보에 정치 있어서. 성향이나 이런 건 없지만 개인정보나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잖아요. 막 CCTV로 막 그런 뭐 이런 횡단보도 같은 데도 다 얼굴 다 인식하고. 해서 전 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 앱이 있거든요. 요새 되게 핫한 여성들 사이에서 네. 사진 찍는 앱이 있어요. 그게 중국 앱이래요. 그것도 몰랐어. 근데 그걸로 찍다가 얘가 혹시 날 감시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 엔지니어다. 근데 뭐 핸드폰에 거래처와 보낸 뭐 이메일 기록이 있다. 근데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탔을 때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서 내 이메일 목록의 정보를 빼간다. 뭐 이런 게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이 중국 안에서는 어떻게든 장악하겠지만 다른 국가를 넘어서서 이런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자율주행 산업에서 네. 우위를 가져가긴 저는 좀 어렵다. 중국 기업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테슬라, 웨이모 그리고 중국까지의 어떤 라이벌 지금 상황을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적인 효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 네. 재무가 예. 재무를 묻는다. 이건 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현대차가 어. 자율주행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겠죠. 다른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마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인데 만약에 우리 자동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OS로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그런 사용자들이 결제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독과 라이센스 마진이 7, 80%에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자동차 판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로보택시의 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로보택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댓글창에 뭐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막는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타다나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율주행은 이제 AI 물리적 AI 산업에 들어가는 첫 단추거든요. 네. 근데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큰 잠재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묶인 모빌리티 서비스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이 다 돌아가고 여기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그게 또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뭐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택시 기사들의 그런 뭐 이런 생존권의 이유로 이거를 계속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막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저 부장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지금 택시 기사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AI 여러분 자율주행 때문에 택시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CES 보면은 맞아요. 가사노동부터 시작해서 공장 노동자들 저희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산업군과 어떤 직업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마진이 높다. 그리고 로보택시 운영 수익은 이제 24시간 운영한다. 지금 뭐 강남역이나 주요 지역에서 밤에 술 먹고 택시 잡기 힘들대. 네. 로보택시는 그런 일 없겠죠. 밤에 새벽에 잡을 수 2시, 3시에 어딜 가더라도 우리 여도운 앵커님도 일찍 나오시잖아요, 아침에. 네. 택시 잡기 어렵지 않겠죠. 자차로 네. 오긴 하지만 어렵지 예, 그런 게 않겠죠? 있으면 또 이용하면 너무 예, 편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작년 7월에 전망한 건데요. 이건 이제 테슬라 기준이긴 합니다. 테슬라 기준으로 향후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로보택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이게 달러로 표시돼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한 100조 정도. 매출 100조, 네. 영업이익은 한 3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0조, 마진이 30%다. 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 일회성 이익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가능한 이익이죠. 그래서 로보택시만 봤을 때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이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트럭이. 승객 부분이 보다도 야. 오히려 시내의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보다 이런 정해진 코스를 고속도로 위주로 가는 이제 물류 혁신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게 전기차로 이루어진다면은 디젤 트럭 대비 연료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A to B를 했을 때 100%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창고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으로. 이런, 차를 운전자가 하고 물건을 싣고 자율주행으로 갔다가 라스트 마일 정도는 또 거기서 이제 직원이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하고 오면은 그 입구에서부터 입구에서만 이렇게 야, 그럴 수 정리하고 있겠네. 그 안에 네. 또 보안이 네. 중요해서 네. 예, 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주행 거리의 90% 이상을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으면 와. 사실 미국에서 지금 트럭 운전사들 연봉도 엄청 높고 네. 그다음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미국 것들. 트럭을 전문으로 하는 자율주행 또 픽업 트럭 하는 네. 기업들이 엄청 각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아니 이 공장 물류라는 게 도착을 하면은 공장에서 지게차를 가지고 이제 내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도 다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그 로봇이 좀 로봇이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네. 한다고 하면은 야 물류 혁신 정말 빠르게 될 수도 예, 있겠다. 근데 이게 그 물류 혁신의 그 자율주행 산업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전체 매크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떡해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물류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줄어들어요. 네, 근데 이게 줄어들면 인플레. 디플레이셔너리하게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킨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필요한 매크로 변수잖아요.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율주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위한 이제 발판이 자율주행 기술이 된다. 그래서 자율주행 칩셋과 AI 기술은 이제 그대로 로봇에 좀 인식이 되고요. 네. 이런 시각 처리 능력과 판단 능력, 자율주행차에 이건 당연히 로봇의 두뇌에 활용이 되고, 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율주행 개발에 10배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 학습이 운전만 하는 거라 이 이동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느끼는 뭐 여러 그런 변수들 다 동영상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테슬라로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충분한 현금 흐름과 돈을 벌지 못하면 옵티머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율주행이 돼서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둬야 로보택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점을 갖게 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1인 1가구가 나중에 로봇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뭐 로봇 굳이 필요할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일이면서도 안 좋은 일일 수 있는 게 이제 언제든지 나한테 맞춰주는 애인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아마 비서 그 겸 산업이- 애인 같이 영화 보면서 너 그 부분 나도 그 부분 좋아하는데 나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된 AI가 친구. 나의 스파 포인트를 확실하게 뭐 해주는 거죠. 감정을 좀 공유할 수 있네. 1인 1로봇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 일도 도와주고 비서 역할도 해주고 가끔 그런 얘기 정서적인 하잖아요. 교감도 해주고 부장님 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정원창이 때 한 명 더. 그래서 저랑 뭐 음악 얘기하고 어. 주식 얘기하고 뭐 만화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예, 만화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아니, 있는. 저는 이번에 CES에서 그 LG가 빨래 개는 로봇을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놨어요. 저는 빨래 그거 너무 귀찮잖아요. 필요하다고요? 전 그거 없으면 집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아 본인의 빨래라도 효용성 하고 때문에. 저기 해야 돼. 눈치 안 보려면. 그거 말고 딴 거 있잖아요. 딴 거 청소해야 되나? 청소하기 싫어요? 청소 로봇 청소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음식을 해줘도 되고. 아, 뭐 제 설 자리가 없어서. 부인을 더 이렇게 예뻐해줘도 되고.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굳이 그거를 나의 그 역할이 없다고 그렇게. 제 가사의 역할을 계속 뭐 뺏어 미드인가 영드에서 보면은 그렇게 로봇을 들이면서 아내 그 남편을 좀 이렇게 밀어내는 아내가 나오기도 아, 걔가 더 이뻐. 더 이쁘고 애도 더 잘 돌봐주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도 더 잘 알고 지금 저 인간은 그냥 얼굴만 보고 지긋지긋하고 나가라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편분들의 이게 자리가- 미래의 제 인생에서 제 라이프타임에 실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뒤에 넘어갈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FSD. 네. 자, 그 한국에서도 저희가 자율주행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요. 난리 났죠? 네, 지금 미국에서 그 테슬라의 미국산 자동차의 FSD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 도로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뭐 그런 뭐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지만 그냥 범용적인 그런 운행 환경에서는 너무나 잘한다. 뭐 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후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무리가 없었고 이제 지하철 공사 요런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동승자는 아이폰 처음 쓸 때 충격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대차의 뭐 직원인데 FSD 풀린 거 타보고 공포심에 잠이 안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보택시 실제로 본 한국 분이 쓴 후기인데요. 완전 무개입, 완벽히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다. 로보택시는 이미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리운전을 쓰신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할 때 FSD를 틀고 갔대요. 대리기사가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안전만 알아서, 있었는데 예, 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됐고 네. 이 소비자들의 이런 반응과 이런 그 원함 이런 것들을 규제로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정신을 못 차리거나 도태가 되면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는 과연 갤럭시가 될 수 있을까? 네. 스마트폰 시대에 삼성이 오히려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폰이 나왔지만 그거를 빨리 패스트 팔로우 하면서 더 큰 시장을 열고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쵸. 근데 노키아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음. 노키아는 또 기존의 1등 기업인데 적응하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피처에서.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자동차 산업의 변곡점에 있고 다행히 이제 현대차가 이런 자율주행이나 AI 관련해서 내재화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깐부치킨 이때 왜 최태원이 없고 정의선 회장이 들어갔지? 이런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제휴를 해서 아마 테슬라와 또 경쟁을 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현대차의 모빌리티,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입혀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크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지금 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11% 급등하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34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음에는 그 엔비디아와 벤츠가 지금 가지고 나온 알파마요와 알파마요. 네. 테슬라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 그 그런 플랫폼에 얘기도.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우창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두다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